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요 챕터에는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숨은 주인공은 아즈텍이라는 문명입니다. 아즈텍이라는 문명이고 아즈텍이라는 문명에서 가장 중요시한 수도, 그 다음에 아즈텍 문명의 가장 중요한 목테수마라는 왕, 그걸 포함해가지고 도시이면서도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하나의 중남미, 멕시코에 있는 그 국가를 겨냥해서 쓰여진 챕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우면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457쪽에 1150년경에 아스틀란이라는 어떤 미지의 곳에서 남쪽으로 이주하여 멕시코 계곡, 요 계곡이 이제 중요한 계곡이죠. 이게 아마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냥 호수인 것 같은데요. 수많은 그 강들의 지류가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로 내려가서 이제 도시를 세우고 현재 지명이 그 종족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아즈텍 삼중 동맹이라는 제국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해서 이 삼중 동맹과 맞서려 했던 어떤 도시 국가가 결국은 스페인 식민자들을 불러오게 되는 역설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아스텍 제국이라고 하는 이 삼중 동맹이 지금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호수 중심으로 모여 있는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부심을 원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발휘하게 되면서 쭉 이렇게 도시를 모아갑니다. 그래서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되는 도시도 왕권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한 강력한 아즈텍 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했던 다른 도시 국가도 왕권에 관심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에 아즈텍에게 저항하려고 했던 반국가적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불러들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PT를 조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호수입니다. 이 호수고 제 눈에는 호수인데 이거 계곡이라고 하네요. 계곡. 계곡이고 여기에 탈라코판이라든지 테노치틀란이라든지 텍스코코라고 하는 요 계곡 중심으로 빨간 점 세 개가 이렇게 거점 도시가 되고 요 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저 지도에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되어 있는 저 영역이 아스텍 엠파이어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만들고 난 뒤에 가운데 이렇게 빠진 데 있지 않습니까? 구멍. 여기는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매우 거북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빨갛게 물든 제국과 전쟁을 벌이려다가 역설적으로 이제 더 강력한 권력들을 끌어들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가면서 이제 여기가 계곡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도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스텍 왕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157쪽에 보면은 아스틀란이라는 데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는데 실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어, 위에 이 지도에 이렇게 위에서 이걸 미지에 도시는데 멕시코 여기 지역이니까요. 아메리카 이게 중남미이지 않습니까? 요 위쪽에서 요 중남미 북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다가 치여가지고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곡 사이에 여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늪지대 섬. 여기가 테노치틀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만든 겁니다. 수도를 만들면서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요 지도에는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호수에 여기 섬처럼 있는 이 늪지대 위에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모델을 이렇게 여기 테노티 호아칸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잘렸네요. 여기에 있었던
고대 도시를 모델로 여기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아즈텍 제국의 수도가 되는 테노치틀란이 원래는 테노티후아칸이라고 하는 왕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도시를 모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레이버 선생님들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떤 도시 자체를 가지고 그 신전이 있다고 해서 바로 권력자가 등극하는 왕이 있는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전이 없다고 해서 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정치체의 도시 배치 모델을 갖고 와도 반국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설명이 돼서 여기 이 지도에 테누티후아칸이라는 요 고대의 지도 그다음에 이제 이걸 모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테오티후아칸이라는 요 도시가 반왕조적 도시라고 그레이버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전이 세 개 정도 보이는 도시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이. 그 신전은 해의 신전, 달의 신전, 문제가 되는 깃털 달린 뱀의 신전이 있습니다. 전체 평면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면도에는 가운데 이렇게 망자들의 길이라고도 부르고 죽은 자들의 회랑이라고도 부르는, 근데 이 부르는 이름은 아즈텍인들이 이렇게 이 도시에 대해서 부르고 이후에 그렇게 해석된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이 여기를 망자의 길로 불렀을 리는 없다고 그레이버 선생님은 해석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신전이 달의 신전이고 달의 피라미드죠. 신전이라고는 뭐 신전의 기능은 좀 다르고요. 여기가 해고 가운데가 그다음에 여기가 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 피라미드 자체가 모양은 좀 다르더라고요. 입구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깃털 달린 뱀의 이렇게 재단, 그다음에 혹은 피라미드로 하기엔 좀 사이즈가 작고요. 깃털 달린 뱀의 요 성당, 성소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이제 마당처럼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도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대한 건축물이 있으니까 저걸 지으려면은 누가 이게 이제 큰 설계도일수록 이렇게 설계자 아니면 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해서 일사불란하게 노예를 막 동원해가지고 지으니까 이 도시가 되게 왕권이 발달했을 거라고 오랫동안 해석이 된 거죠. 그런데 이후에 고고학 연구가 이게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된다. 이유는 이 네모로 각진 요 집들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규격화된 집인데요. 아마 이게 아파트 같다, 공동주택 같다라고 하고, 이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면 다시 회랑이 있고, 공동창고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핵가족이 쓴다고 하기엔 좀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그 안에 약간 리듬감 있게 지낼 수 있게 잘 깨끗하게 배분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무덤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의 개인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뭐, 어떤 부족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친한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좀 크게 하면은 약간 뭐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이제 조합 스타일로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장도 있고 이런 모델을 도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살아있는 왕권을 중시하는 도시가 아니라 반왕조적이다라고 그레이버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도시를 분석하는 게 이제 이걸 따라가는 게 참 재밌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조금 썼는데요. 이게 한반도 신석기 무덤 공동묘지 두 개 가지고 제가 글을 지어봤는데 이 저의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시중에 출간된 책을 읽고 상상해서 한반도 신석기, 구석기 여기에 대해서 제 상상만 쓴 거라서 현대적 고증이랄까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박물관 관람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 도시에 대해서 그레이버 선생님께서는
이 앞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왕권 중심적이 아니다. 권력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을 해가는 거를 아파트를 분석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 분석을 하는데요. 2차적으로는 자, 여러분, 집집마다 무덤이 있어. 그다음에 아파트 단위로 약간 뭐 둘세 명 모이는 게 아니고 뭐 10명 이상씩 좀 살아. 이러니까 다문화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다문화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임쌤의 후기에도 있지만 이게 그 집 모양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도 아파트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 그리고 제가 우리도 아파트 사는데 뭐가 다르지? 그 결정적으로 다르고 우리 아파트는 다 핵가족화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이 아파트별로 큰 네모진 형태는 일관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아마 사는 모습이 되게 다를 거야. 왜 그러냐면은 각자 그 아파트마다 따로 매장을 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매장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요. 매장 방식이 다르다는 거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레이버 선생님께서. 우리는 근데 공동묘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각기 다른 집에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같다든지 각자 다른 집에서 벽치고 살지만 같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어서 조상을 공유한다든지 이러면 공동묘지에 가게 되는데 각자 자기 매장지를 따로 갖고 있는 거는 사는 형태와 뿌리와 기원과 이 이주의 경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반왕조적일 수 있는 거는 다문화 사회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임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을 보니까 시기마다 뭐 화산이 터져서 여러 네네. 곳에서 마야에서도 오고 그래서 다양한 집들이 이렇게 있었다. 네. 제사 무덤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데가 그레이버 선생님의 도시론이랄까요? 도시라는 데가 이게 이제 들어오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망한 이유도 대당할 필요가 없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는 망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오티후아칸의 저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집단인데 내부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밌는 책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네. 요, 하여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갔다 나온다. 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지어지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300년 무렵에 막 이렇게 도시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 이후로는 아파트 건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76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도시의 균일성하고 다양성, 복잡성 그런 얘기를 설명하시는 부분인데요. 새 피라미드 건축이 476쪽에 이제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축물로 쭉 이렇게 도시의 관심이 바뀌는데 훌륭한 열쇠줄입니다. 훌륭한 석조주택의 공급이라는 방향으로 도시의 자원이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주택은 부유하거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테오티후아칸 주민의 절대 다수를 위한 시설이다. 이런 인상적인 공동주택은 도시 전체에 걸쳐 규칙적인 필지로 설치되었는데,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또 혁신이래 보면 기획자가 있다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도시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아파트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이 석조 공동주택을 궁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궁전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 도시의 전체 맥시멈 인구가 10만 명 가량이나 되는데 그래도 그 공동주택을 유지했다는 게 참 흥미롭다. 증거로 본다면은 소규모 핵가족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살았지만 각 가족은 더 큰 공동주택 블록 안에서 방 몇 개로 이루어진 각자의 단위를 가졌고 개별 현관을 통해 그것 외의 달리 창문이 없는 방들에 빛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평균 공동주택 복합군 이것도 딱 100명이라기보다 복합 군이니까요. 최대로 이렇게 큰 단위, 그러니까 이런 100명 정도의 단위가 매우 많은 거죠. 전체 인구가 10만 정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가 재밌었습니다. 중정에서 서로 일상적으로 마주친다. 그러니까 집도 가운데 들어가면 빈 공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며 가며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아마 합동으로 그다음에 제의도 하고 그러니까 제의 단위가 요런 아파트 단위인 거죠. 요런 걸로 보고 그다음에 공동 공간에 표준적인 도시건설 스타일로 있는 재단이 있고 벽에 색상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채색 벽화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가 조각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예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 그러니까 되게 큰 규모의 주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공동주택 이라는 거죠. 이거 그냥 보면 궁전이라고 생각할 사이즈다. 우리가 왜 뭐 어떤 부잣집에 뭐 아흔아홉 칸이다. 경복궁 같은데 저 잠깐 경복궁인가? 뭐 그런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걸로 돌아가면은 그러한 독특함이 있는데요. 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됐던 게이 깃털 달린 뱀의 신전이 이게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거의 이렇게 거덜을 냈다고나 할까? 못 견딘다, 못 참다 이런 식으로 그레이버 선생님 기술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로 조각이 대단하더라고요. 깃털 달린 이게 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이 올라가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그레이버 선생님은 확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 이제 요 독특한 테오티후아칸에 대한 해석을 이 기본적으로 예술 도상은 그 이전에 중남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상 예술을 갖다 쓴 거긴 한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멕시코 지역에는 올맥이라고 해가지고 또 독특한 예술 문화가 있었던 문명이랄까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거석에 신의 얼굴을 조각한다든지 이런 조각을 많이 했는데 이 형태는 되게 이제 비슷한 거죠. 요런 뱀 모양 이런 것도 이런 올맥에서 많이 쓰던 모양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유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라고 해도 이 뱀 모양을 지었던 신전 이런 사람들은 테오티후아칸에서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존재의 사이즈를 지나치게 키우는 회화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왕권이 발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뭐 특별히 그런 의식이 있었다기보다 그 지역에 테오티후아칸이라는 그 지역 주변에는 다 또 거대한 왕권 중심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들은 그것이랑 조금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자기 문화를 독특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그래서 분열 생성이란 말을 쓰시면서 테오티후아칸의 예술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채색이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을 분석했던 에스타 파스토리 선생님의 얘기를 이 책인가 봅니다. 이 책에 이 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타 파스토리 선생님의 이 예술 작품 요런 이게 이제 올맥 전통의 그다음에 테오티후아칸 전통의 오른쪽에 요 도상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반왕주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도시 실험을 한 것 같다. 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대상들이 왕이 없다. 착취하지 않는다. 서로 과도한 노동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없고 과도한 체불도 없다. 그래서 자의식적 일부러 만든 평등주의 도시라고 이 테오티후아칸을 이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아마도 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체 전체의 예술이라고 해서 이게 집안에서 발견된 벽화래요. 아까 그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중에 찾아보니까 한 벽면 전체를 채색을 올렸더라고요. 채색을 올리면서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 작품도 유명하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없다. 모든 캐릭터가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다닌다. 해석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비다, 뭐, 독버섯이나 나비나 뱀, 이런 형상 많이 보인다고 입에서 뭐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말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되게 수다스러운 그림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읽기로는 책에,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책에서는 형태적으로 특별한 군상이 없다라고 분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테오티후아칸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게 주변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지대 그러니까 테오티후아칸은 조금 고지대 그다음에 아즈텍도 조금 고지대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테오티후아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저지대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테오티후아칸 스타일로 궁전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했고 그 중에 하나로 티칼이라는 지역에서는 테오티후아칸의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배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는 뭐 차로 제가 찍어보니까 17시간 정도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여기서 이까지 전쟁을 치러서 정복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평지도 아니고 보급품 불가능한데 그래서 정복을 당해서 이 왕이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 두 그레이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티칼과 테오티후아칸의 관계는 뭐냐면은 테오티후아칸의 왕이 정복을 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원래 교류가 되게 많았고 많은 교류자들 중에 티칼에서 볼 때 얘가 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그냥 우연히 왕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방인을 왕으로 뽑는 거는 그냥 드문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동화 속에 공주들 중에 이것도 그림 형제 동화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패턴이 있었는데 공주 중에 안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그 웃지 않는 공주 모티프가 있습니다, 동화에.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웃지 않는다는 거는 무겁다는 거고, 이렇게 자리 아니면 왕권, 그러한 지배적 권력의 중력에 끄달린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공주는 자기 영역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없게끔 동화가 쓰여지고, 늘 공주를 웃기는 광대가 이제 이 공주를 웃기는 놈한테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한 덕분에 그럼 그 광대가 알고 보니까 먼 나라 왕자다. 이런 패턴이 그림 형제 동화집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떠올리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웃지 않는 공주를 웃겨가지고 왕국을 차지하는 이웃나라 왕자 얘기.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동화의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그레이버 선생님은 그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라의 왕을 모셨던 방법일 수 있다. 중요하고 크다. 그래서
왕자들이 해결하는 문제는 자기 집 문제가 아니고 처가 문제다. 이런 것도 재밌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80쪽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어, 자, 요게 말해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한 나라에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런 조건에서 누가 왕이 된다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막 쌓아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 자체의 배면에서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어떤 엄청난 긴장에 대해서 480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480쪽에 이제 내가 어떤 논점을 얘기하려고 한다. 지금 티칼과 테오티후아칸의 관계를 가지고도 조금 설명했고, 테오티후아칸 자체가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오고 가고 나가기도 쉽고 들어오기도 쉬운 도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하는 논점이다. 480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도시사회의 표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이 도시를 들락거리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민족적, 언어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 사이에 온갖 종류의 사회적 긴장이 들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의 도시까지는 정의쌤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균일하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개성적인 메커니즘들 각자 되게 개성이 있으면서도 그 김쌤이 거기를 강조를 해주셨더라고요. 복잡하게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짜면서 채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함께 산다. 네. 실은 그게 공동체가 단위가 아주 커지고 그다음에 시간도 조금 오래 살고 이 테오티후아칸도 몇백 년 동안 지속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 사회적 긴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밑에서 으글즈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방인 왕이 출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의 도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주 재밌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균일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획일하다는 거랑 다른데 근데 그 균일성을 지탱하는 거는 엄청난 갈등과 긴장입니다. 이게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 챕터의 아주 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에서 얘기하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는 끊임없이 그 갈등이 중재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려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도 최종 결정을 볼 수 없이 계속 삶이 이렇게 꼬이고 맞물리고 엮여 들어갔다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줄도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의 교육 상대자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먼 곳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때로는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재밌다 들으면 나갔다가 여기가 좋았지 들어왔더니 내 자리 또 누구 차지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빈번한데요. 그래서 550년 경에는 사회적 구조의 솔기가 터져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느질을 대충 했나 봐. 왜 이렇게 어설프게 기워가지고 살 좀 찌면 뻥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솔기가 틱 터졌어. 안에 힘이 팽창해가지고. 그래 솔기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 저는 요 문단의 밑에서 넷째 줄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한번 터졌더니 이제 계속 터지는 거예요. 힘이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큰 이유 없이 가자 힘들다 불편해 그래서 또 가볍게 싸가지고 아니 몇백 년 된 도시를 떠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아니 재배를 하면 내가 좀 가꾼 밭이 아까워가지고 이사를 못 가잖아. 아니고 아니 600년, 700년 거기 해도 가는 게 뭐 가려면 간다고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의 문명이 쓰러질 때 이유가 두 개다. 내부 원인, 외부 원인. 그 문명이
구조적으로 흠결을 갖고 있어서 그 메커니즘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파괴될 것이다. 아니면 얘는 매우 설계를 잘했는데 외부에 감당 못할 애가 가지고 쳐서 망가진다. 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큰 이유 없어도 망가진다. 너무 좋으시죠? 아, 전 되게 좋던데요. 내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아니면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 힘이 풀어지는 거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런 식으로 힘이 풀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드나듦이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이 이 챕터에 아즈텍이 멸망하는 과정이랑은 다르죠. 아즈텍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즈텍이 우리가 심지어 얻어 걸려도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이문세가 답사를 시작하게 된 이 전시가 아즈테카 전시인데 이제 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그 낮에 도록을 연구실에서 읽었는데 그때 정말 더 볼 걸. 깨알 같더라고요. 도록이 되게 좋았네. 도록을 사야 돼요, 도록을. 이게 한정판이어가지고 사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적인데 이거는 강력한 왕권이 무너질 때는 다시 강력한 왕권이 들어오게 돼요. 요 메커니즘이랑 이 테오티후아칸은 원래 구심이 없어서 근데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또 운이 좋다기보다 유지가 됐다가 그냥 알아서 풀려나가서 그 누구도 이 문명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서 재미가 있었고요. 저는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 이 480쪽이. 저 개인적으로, 이게 자책과 원망의 사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동안 드나듦 이런 단어는 저는 되게 좋아했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뭐 시도를 했고 그러다 이렇게 된구나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가지고 이 어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갔어. 아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쌤? 갑자기 갔다론에 대해서 어떤 일에 뭐 여러분이 계신데 뭐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한 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학교야 뭐 시험 쳐서 들어갔다고 뭐 또 때 돼서 갔다지만 아니면 음.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냥 풀린 거야. 솔기가 터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그래야 다이어트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만두 하나 더 먹으면 이게 터지겠는데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지영쌤 어떠십니까? 솔기론? 네. 공동체론입니다. 이게 그레이버에게는. 이것도 뭔가 기존의 생각을 약간 바꾸는 메타포 같은데, 원래는 설계가 터지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막, 뭐 예를 들면 몸매도 그런 식으로 유지를 다 하고 그러는데, 네네네. 설계가 터져나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드나듦이 더 많은 것이다. 뭔가 타자와의 교류가 훨씬 더 유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레이버의 공동체론입니다. 지난주에 정미쌤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원탁의 기사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상의 도시랑 등잔 밑이 어두울 때가 이게 한 챕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챕터예요. 같은 챕터인데 상상의 도시 부분에서 공동체 일반론 메커니즘이 다양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그거를 균일하게 감싸 안는데 이것은 그 균일성을 거머쥐는 것이 매우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정치적 그 긴장이죠, 긴장. 정의생 어떠십니까? 지난주 후기 쓰신 거와 함께. 아니, 긴장과 여유는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네네네네네. 근데 그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꽉 고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 유연하다. 이렇게 그런 네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솔기 바지를 입자요. 네. 솔기 바지를. 허리 띄어 가라.
이렇게 하고 이런 공동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 여기 요 모델이 아주 중요해서 테오티후아칸의 요 모델로 공동체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받아 쓴 데는 전혀 그렇지 않게 썼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얘기를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오티후아칸의 아파트가 뭐 이제 뭐 상상도인데요. 공동의 요 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재단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요게 공간을 짜는 이런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2층 집에 살아봤네요. 살아봤네요. 2층 집에 있는데, 집이 2층으로만 돼 있어도 왔다 갔다 하기가 옛날에 수유너머가 있었던 연구실 중에 지금 강학원, 남상강원도 층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깨봉에서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기억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수유너머 중에 수유너머가 층을 2개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아니고는 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한 층이어야 돼. 그때 그런 얘기도 하고 옆 건물이면 정말 멀고 바로 옆 건물인데 그 공간의 동선을 이렇게 짠다는 건 일부러 짰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레이버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도면 같은 게 중요하고요. 어, 요거 뭐 예를 들면 벽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안이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버전인데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무덤을 따로 갖는다 하고 무덤을 같이 갖는다라는 게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사를 하는 와중에 한반도 신석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무덤과 우리 공동체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본 건데요. 한반도에 신석기 공동묘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뭐 사이즈나 유적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건 2개입니다. 하나가 울진 후포리에 있습니다. 울진 후포리에 있는 그 공동묘지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부산의 가덕도의 장학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요 2군데가 있는데요. 울진 후포리에는 40여 구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9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정도가 뭐지? 40개, 49면 49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거기 후포리 미스테리. 후포리는 49 정도가 반 이상이 20대예요. 이게 매년 누가 죽는데 20살 언저리만 묻나? 아니면 그 해에 20대만 다 죽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인데, 그래서 남녀 비율은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살을 썩혀가지고 뼈를 씻어서 필요한 것만 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게 사는데 죽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뭐 특정한 부위만 추려가지고 봤는데 그걸 대충 세니까 49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40여 구. 그럼 필요 없는 건 버린 거야? 뭐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돼 있고 이 후포리는 그 등기산이라고 해가지고 등대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밑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러니까 마을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요 세트입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도 59까지는 아닌데 뭐 48구 정도 근데 그것도 정도인데요.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묻힌 방식이 다 달라.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누우면 신전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을 보고 누우면 와장,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이거 뭐라고 애들처럼 굴장이라고 해요. 굴장을 하려면은 그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묶어야 돼요. 그래서 약하게 묶으면 약굴이고 강하게 묻으면 강굴인데 가덕도는 강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덕도는 매장된 방식이 다 달라요. 울진 후포리는 특정한 연령과 특정한 조건의 사람과 특정한 뼈를 모았어요.
그 두 개가 한반도 신석기에 뭐 연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 비슷한 거죠. 신석기 유적지. 그런데 가덕도에 어떤 DNA는 백인의 DNA도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죽는 모습이 다 달라서 여기는 되게 다채로웠단 말인가. 물론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나 이런 거를 제구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제가 이번 주 선생님들께 좀 이게 가덕도에서 나온 건데요. 발굴할 때부터 이렇게 굴장 뭐 옆으로 바로 요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요 형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묶었다는 느낌이 드시죠? 심각하게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기현쌤이 여기 서 계시네요. 찾기는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울진 후포리 등기산의 무덤은 이렇게 위에 돌 같은 것도 얹어 있고, 무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도 마을은 밑에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의 경관 같은 것도 보는 게 아주 인상적이고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침략받는 얘기와 함께인데요. 이 이제 틀락스 칼테카라고 하는 요 중간에 이렇게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 삼년맹이 아스텍 왕국을 막 건설하고 있을 때 이들의 왕권 중심적인 정치 모델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틀락스 칼테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연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사에서는 배신자죠, 배신자. 이들이 배신자로 유명합니다. 찰스 칼데카가. 왜냐면은 그레이버도 쓴 것처럼 되게 적은 수의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총균세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적은 수인데 강력하게 쳐부술 수가 있었다. 알아서 그냥 쓰러진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 말고도 이 중앙 아메리카 요 자리에서 내통자가 있었다. 그 내통자가 트락스 칼데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역설입니다. 이 내통자의 역설은 뭐냐면은 내통을 한 게 의회에서 토론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세 명의 이 연맹체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강력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토론을 거듭해가지고 스페인이랑 힘을 합쳐서 이 왕권을 부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집단이 이렇게 그 민주성을 확장하려다가 벌어진 사태로 그레이버 선생님께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페이지는 484쪽이 됩니다. 484쪽에 보면은 484부터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둘, 넷, 다섯에 처음 트랄스 칼데카 전사들 그 다음에 민중의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거의 그리스 아테네에 버금가게 그러니까 그리고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일을 한 거고. 그래서 484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에 왜 트락스 칼데카가 코르테스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 모델을 따라서 한 거고 485쪽에도 첫 번째 못한 밑에 셋째 줄에 트락스 칼데카는 야심적 지도자 요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트라스 칼데카는 야심적 지도자, 나아가서는 잠재적 배신자의 출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시민적 에토스를 길러냈다. 이 에토스를 길러냈다라고 한 게 의회 민주주의를 썼다는 건데요. 그러면 야심적 지도자가 뭐냐면 잠재적 배신자죠. 요 그냥 그 문구에 따르면은 야심적 지도자는 잠재적 배신자인데, 그러니까 이 플락스 칼데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야심을 가진 지도자가 절대로 안 나오게 한다. 왜냐면 야심적 지도자는
배신자기 때문에 그럼 뭘 배신한 겁니까? 이 공동체를 배신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복합적인 다수들의 공동체라는 거를 배신을 하고 자기 카리스마로 정치를 해버리는 거를 공동체의 배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배신자를 기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해간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 아이디어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은, 바로 거기서 가져왔지.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문장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챕터에 제가 그 찾은 이미지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플러스 칼데카가 이렇게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이 식민지 침탈, 여기가 그 테노치틀란이라고 하는 아즈텍의 수도인데요. 요 늪에 이렇게 이 스페인 군대랑 요 인디언이라고 할까요? 요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거, 트랍스 칼데카가 협력해서 쳐들어가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스텍의 몰락을 하게 된 그 이후로 식민 권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은 495쪽의 두 번째 문단에 트락스 칼라 이 의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한 방울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덕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겸양 파티.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튼 자기 비하, 그러니까 얼마나 비하를 잘하느냐. 그다음에 막 수치에 몸을 떨어야 어 거기 의회 가가지고 한마디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의회는 자기 덕의 자랑이에요. 덕. 나는 용기하면 나지, 미모하면 나지, 발 빠른 게 나지 이런 의회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지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수치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도시 주민들에게 복종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래서 이런 복종은 겉보기에 그치지가 않는다. 저마다 내가, 그래. 경쟁자에게 예속되며 야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간주되는 대중적 비난에 반드시 노출되고 또 한 방울이라도 잘난 척을 했다가는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의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가 너덜너덜해지. 전 이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아니 왜 그런 심정 많으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살이 쪄가고 막 얼굴이 좀 안 좋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한마디씩 해. 세미나 전에 왜 이러시냐 저러시냐 저러냐. 그래서 난 괜찮은데 그 기분이 너덜너덜해진 이런 거. 그래서 이 비난에 너덜너덜해져야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도덕적 지시에 따른 엄격한 절제.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다 쳐다봐. 제가 많이 먹나, 잘 먹나, 예쁘게 먹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난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깨작깨작 먹다가 나오시겠죠. 엄격한 절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문식을 거쳐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앤지 자격증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수치의 문턱을 다 통과하면은 발언권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인데요. 이 공동체의 정치적 긴장도 되게 높았던 공동체 모델, 그걸 응용한 공동체에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구도 누구보다도 우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월해서는 안 된다. 요 명제가 있는 공동체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조금 짧게 끝나기는 했고요. 선생님들의 인상과 안색이 안 좋으신 고은경 선생님의 코멘트부터 그럼 이번 주도 가로를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너덜너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떠십니까? 너덜너덜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좀 좋아, 좀 좋아. 네네네. 덕이 있으시네요. 양보하겠다. 아니,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 모델인데, 그리고 너무 이게 읽고 나서 역설이죠. 이 의회 민주주의가 그 식민자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더 큰 왕권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긴장을 말로써 계속 풀고 있는 요게 지치지 않고 일어난 과정인데, 좋은 결정을 매번 이끌어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뭐, 왕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갖게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책에서 나오는 가지로. 여러 가지 그 예를 어떻게 다루는가? 뭐 그런 이 그 두 저자분들이 여러 이제 고고학적 어떤 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 사례들을 보고도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사례들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 두 저자분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이게 맞아 틀려 이거는 제가 아는 아, 네. 차원에서는 그거를 이게 뭐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잖아." 이런 차원의 제 그 질문과 물음 같은 게 쪼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전문가분들도 그거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 되면 다르게 네, 밝혀지는 것도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네.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질문들은 사실 올라오긴 하지만 이렇게 뭐 그냥 뭐 잘 모르겠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점점 드는 생각은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되게 뭐라고 하지? 꼭 읽어야 되는 책 뭐 이렇게 네.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을 보는 어떤 관점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네.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책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고고학적 그 뭐 사례 같은 걸 보면서도 보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할 때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봐야 본다고 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 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균세를 읽 너무 당연하게 그 책이 제시하는 어떤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읽으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인간을 너무 책의 이렇게 주적이 음. 총균세죠, 주적이. 전반적으로 되게 기술 모티프를 되게 쓰는 기술은 진보해. 기술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제 그냥 쭉쭉쭉 가고 기술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을 담보하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은 생산력에 이끌리는 존재로 이제 가는 책인 거죠. 지구의 어떤 땅에도 인간은 다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를 비판하시는 것 같고 여기 계속해서 드나듦을 강조하시는 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상상의 도시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